이 시간에는 시퀀스 다이그램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퀀스 다이그램 모델링은 3학년 때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배워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이 시간에는 풍부한 의미를 지닌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퀀스 다이그램의 여러 모델링 요소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이미 배워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통적인 구조적 분석 및 설계 기법에서는 주로 기능 단위로 어떤 기능들이 차례대로 수행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비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 기법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할 때 이 미션이 달성되려고 하면 오브젝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다라고 배웠었죠. 바로 그럴 때 오브젝트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시퀀스 다이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오브젝트들,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 즉 메시지 교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 시퀀스 다이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면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표현되어야 되니까 먼저 객체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인스턴스인 객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림으로 표시하면 네모 박스 안에 클래스 이름을 쓰고 거기 아래 밑줄을 그으면 그것이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UML로 시스템 모델링 할 때 네모 박스는 보통 클래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그래서 클래스 네임을 보통 쓰게 되는데, 클래스 네임 아래에 언더라인을 치면 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객체가 되겠죠. 원래 근데 앞에 콜론하고 거기 앞에 이제 객체의 식별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터가 나타나야 되겠죠. 실제로 그러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촉진시켜주는, 시작시키는 액터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체들 간의 메시지 교환이 표현되어야 되니까, 메시지는 실제로 객체들 사이에서의 메시지 이동, 전달, 그런 것들을 이제 화살표로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시퀀스 다이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퀀스 다이그램은 크게 이렇게 어떤 수평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축이 있는데, 수평축에는 객체들이 이제 수평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객체들이 쭉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객체들,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액터가 이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축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시간의 경과, 흐름을 나타내겠고요. 특히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객체가 이제 실행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시지를 받거나 이 객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얇은 네모로 표현된 것은 이 순간에는 객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박스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제 메시지 라인, 화살표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들이 바로 메시지 라인이 되는데, 얘는 객체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화살표로 그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싱크로너스한 메시지 또는 에이싱크로너스한 메시지, 그 다음에 심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지워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가 싱크로너스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에이싱크로너스한 건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그냥 간단한 심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또 지워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퀀스 다이그램하고 이 시퀀스 다이그램의 이름을 이제 보통 표현하고요. 맨 왼쪽에 여기가 이제 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들이 이제 객체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객체들이 쭉 나타나게 되겠고, 그다음 이 화살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는, 즉 메시지의 전달 또는 메시지의 그 수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메시지 전송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쭉 내려오는 얘기가 라이프라인이고 거기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액티베이션 박스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새롭게 객체를 만들어야 될 때는 객체가 이렇게 오면 객체가 이때 만들어질 때는 객체 머리 쪽으로 화살표가 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구성 요소로 그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퀀스 다이그램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유스케이스 에드 코스라고 하는 유스케이스를 실현하는 시퀀스 다이그램을 이제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스케이스에 보면 메인 플로우가 보면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라가 에드 코스라고 하는 걸 선택한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강좌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시스템은 new 코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그린 걸 보면은 시퀀스 다이그램 이름은 이제 에드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액터가 레지스트라가 되는 거고, 레지스트라가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에게 에드 코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코스 이름 UML로 파라미터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는 실제로 UML이라고 하는 코스를 만든다. 만들어진 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다시 레지스트라에게 이제 통보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부분 제가 UML 기본적으로 시퀀스 다이그램 구성 요소로 설명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달리 특별히 더 볼 건 없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객체일 경우는 위에 두는데 객체가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때는 이 키 높이가 여기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순간에 메시지가 전달된 그 순간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높이를 낮게 하고 객체 머리 쪽으로 화살표가 온다는 거.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밑줄이 안 그어졌는데 네모 박스는 클래스를 나타내고 이 코스가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더라인을 사실 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그려졌는데 언더라인하고 콜론하고 앞에가 이제 그 코스 중에서 UML이다라고 하는 객체 식별자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이 UML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노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석을 달 수 있는 노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노트 형태로 해서 그 각각의 필요한 스크립트들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레지스트라가 에드 코스를 선택했다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이 뉴 코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노트로 주석을 달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굳이 안 달아도 되겠어요. 사실은 이 다이그램이 충분히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안 달아도 다이그램만 보고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능이 동작하는지,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이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다음 예제는 그 델리트 코스라고 하는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유스케이스의 동작을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살펴보면 레지스트라는 델리트 코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스 네임을 입력하고 그러면 시스템은 그 해당되는 코스를 지운다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그린 걸 보면 시퀀스 다이그램 딜리트 코스가 되겠고, 그래서 레지스트라가 액터가 되겠죠. 그래서 액터가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에게 코스를 지워달라 딜리트 코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파라미터로 UML,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 코스를 지워라 라고 하면은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이 순간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것이 액티베이션 박스라고 했으니까 활성화됩니다.
바로 사실은 얘는 딜리트 코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능을 수행하다가 실제로 이제 코스를 지우려고 하니까 코스를 찾아야 되니까 코스에 대한 정보, 코스에 대한 객체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find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부르니까 이때 우리가 self dele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find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쉬우냐면 실제로 registration manage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얘가 delete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delete course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얘가 기능 동작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find course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바 코드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스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코스를 지우려고 하면 여기서 destroy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면 바로 해당되는 UML 코스가 지워져야 되니까 그 지워지는 것이 여기서는 X로 표시됩니다. X를 표시해서 이 시점에서 객체가 지워졌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체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객체 생성을 봤었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객체의 소멸을 이렇게 X로 표시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UML이 점차 이제 버전업되고 발전하면서 시퀀스 다이그램을 좀 더 의미 있고 풍부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combined fragment와 그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각의 오퍼레이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시퀀스 다이그램 그릴 땐 수평축에 이렇게 객체들이 나타나고 수직축에 라이프라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 전달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고 하면 UML이 이제 발전하면서 어떤 특정 메시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 때 뭐 반복해서 전달해야 된다든지 선택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동작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제약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치고 그러한 상황을 표현해 놓는 것이 바로 combined fragment라는 거죠. 그래서 combined fragment에는 실제로 이 특정 상황을 해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가 나타나고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족해야 할 조건들, 즉 그런 조건이 만족해야만 이 상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드 컨디션을 이렇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어떤 동작을 지시하는 거고 가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걸 동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특정 메시지 전달 같은 경우는 다시 거기에 가드 컨디션을 붙여서 이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바인드 프래그먼트의 기본 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오퍼레이터 중에서 옵셔널과 얼터너티브 오퍼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코드로 자바 코드로 먼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제 옵셔널인데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옵션 1을 수행하고 만약에 조건이 만족 못하면 옵션 1을 수행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옵셔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옵셔널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OPT가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얼터너티브가 되겠죠. 여기 보면 컨디션 1이 만족하면 옵션 2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컨디션 2가 true일 때는 옵션 3를 수행하고 컨디션 1, 2가 다 만족하지 않을 때 옵션 4를 수행하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if, else, if 경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얼터너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터너티브를 표현하기 위한 오퍼레이터가 al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보신 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제 객체들이 나타나고 OPT 해서 옵셔널이에요.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 만족할 때는 이 OP1을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A가 B에 객체 A가 객체 B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컨디션을 만족 못하면 이 객체 A에서 객체 B로 전달된 OP1이 전달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조건이 만족할 때만 OP1이 전달된다는 것이 이제 옵셔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같은 경우 alt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나온 대로 컨디션 1이 만족할 때만 객체 A가 객체 B로 OP2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되겠고요. 컨디션 2가 참일 경우는 이제 OP3 메시지를 객체 A가 객체 C에게 전달하고, 근데 이제 컨디션 1, 2가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객체 A가 객체 D에게 OP4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 옵션과 얼터너티브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옵셔널과 얼터너티브가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유스 케이스는 매니지 베스킷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쇼핑하려고 할 때, 쇼핑할 때 베스킷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유스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 플로우를 보면 고객이 그 베스킷 안에 있는 아이템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고객이 아이템을 지운다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면 그 아이템이 베스킷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겠고, 또 다른 그 흐름으로는 고객이 수량을 새로운 퀀티티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새로운 수량으로 입력을 하면 시스템은 거기에 맞게 베스킷에 있는 항목의 개수를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퀀스 다이그램을 그린 것이 옆에 오른쪽 그림이 되겠는데, 커스터머가 시작을 하는 거죠. 커스터머가 쇼핑 베스킷에다가 항목을 하나 얻기 위해서 get 아이템 메시지를 전달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아이템을 얻고 나면 얼터너티브로 퀀티티를 바꿀 것이냐 또는 아이템을 딜리트하냐, 이제 앞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퀀티티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항목에 대한 퀀티티를 set 퀀티티로 해서 퀀티티를 지정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는 딜리트 아이템을 지워라라고 하면 곧바로 아이템을 디스트로이 하라라고 해서 아이템이 여기서 이제 딜리트 되는 것을 표현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옵셔널 부분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결국 여기서 퀀티티를 세팅을 하는데, 그 세팅한 퀀티티 값이 0과 같으면 그럴 때는 결국 아이템이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아이템을 지워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유스 케이스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많은 의미를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터너티브로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지워라라고 하는 딜리트 아이템 또는 change quantity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특히 그 change quantity일 때 아이템의 퀀티티가 0과 같으면 destroy 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결국 얘는 옵셔널인 거죠. 얘가 이 경우 만족할 때만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얼터너티브는 change quantity냐 또는 delete 아이템이냐가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되니까 얼터너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옵셔널과 그 얼터너티브를 활용하는 예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반복을 나타내는 루프와 루프에서 탈출하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스 코드를 먼저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이어그램을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이 그림을 나타내는데 반복 루프 3, 5 어떤 조건 이렇다고 하면은
미니멈 타임, 그러니까 즉 3회 동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조건이 참이면 나머지 즉 맥시멈까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3 빼기 5 빼기 3 2회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기본적으로 3회 반복을 한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 맥시멈 5회니까 3회 돌았으니까 그 다음 두 번 더 반복을 해서 전체 5회까지, 맥시멈 5회까지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프, 그 다음에 그래서 미니멈 반복 횟수, 그 다음에 맥시멈 반복, 그 다음에 이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 민은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거고, 조건이 참이면 맥시멈까지 여기 OP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객체 A에서 객체 B로 전달한다.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여기 보시면 반복인데 컨디션이 참인 동안에 반복을 해요. 그럴 때는 OP2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컨디션 1이 참이면 OP3를 하고 브레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래 OP4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건이 참이면 OP2와 OP4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서 어떤 컨디션 1이 만족하면 OP3를 수행하고 브레이크해서 이제 반복문에서 탈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루프 컨디션이 있어요.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OP2 메시지를 A가 B에게 전달하고 브레이크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OP4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면서 OP2 메시지를 A에서 B로 전달하고 또 OP4 메시지를 A에서 B로 전달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여기는 그냥 브레이크만 나타나는데 사실 여기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OP3를 수행한 다음에 브레이크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탈출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루프에 돌출되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문과 반복해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문을 실제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현된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루프와 브레이크의 이제 활용 예를 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루프는 다중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쉽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요소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을 적용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루프를 써서 동일한 어떤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코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대 맨이에요. 일대 다고 그래서 여기 여러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코스 집합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에는 find cours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어떤 문자열로 코스 이름이 주어지면 그 해당되는 코스를 찾아서 그 코스 객체를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의 동작을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그린 얘가 여기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그램에 이제 find course 파라미터로 문자열로 코스 이름이 주어지면 코스 객체를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다이그램을 그렸는데 외부에서 find cours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티베이션 박스는 실제로 find course 메서드가 동작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앞에서 봤던 courses, 그 courses에 있는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ourses가 10개의 원소를 갖는다, 10개의 과목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반복은 10번 동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courses에 있는 그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객체의 이제 이름을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코스 객체 이름을 얻어와서 그 코스 네임과 파라미터로 전달된 네임이
같으냐? 같으면 이 코스 객체를 반환해서 브레이크 빠져나오게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10번 반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을 했는데 더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코스가 없으면 널 객체를 반환해서 종료하는 그런 그 파인드 코스에 대한 일련의 그 동작을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루프를 활용하고 브레이크를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예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앞에서 그 선택으로 옵셔널 또는 얼터너티브, 그다음 여기서 반복으로 루프, 그다음에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브레이크, 이렇게 4개의 오퍼레이터만 이제 배웠는데요. 실제로 UML 2.0 이상에서는 이 4개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대여섯 개의 그런 그 오퍼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소개하지 않았냐면 조금 뭐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히 그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할 때는 일련의 문장들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시퀀스, 그 다음에 선택을 표현하는 셀렉션, 그다음 반복을 나타내는 이터레이션, 요 세 가지 요소 가지고 모든 그 프로그래밍 로직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런 순차적인 거는 시퀀스는 여기 시퀀스 다이그램에서는 화살표들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시퀀스가 되겠고, 셀렉션이 옵션 또는 얼터너티브로 표현되겠고요. 이터레이션이 루프나 브레이크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 모델링 요소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코딩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모델링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모델링 요소를 배워도 또 그걸 잘 활용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모델링 요소를 배우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시퀀스 다이그램을 그릴 때도 좀 더 시퀀스 다이그램이 좀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모델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시퀀스 다이그램 모델링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